속보입니다. 의회위원회가 카리브해 제프리 앱스타인 부동산에서 촬영된 미공개 사진과 영상을 방금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로 앤 크라임 사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프리 앱스타인 소식을 전합니다. 평소와 다른 사이드바입니다. 저희가 계속 보도해온 대로 의회위원회에서 수년간 미성년자 소녀들을 학대하고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던 고구 금융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원감독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카리브해에 있는 앱스타인의 개인 섬에서 촬영된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그 사진과 영상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곳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입니다. 하원감독위원회는 이 부동산에 대해 조사해 왔습니다. 그들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법무장관에게 앱스타인 관련 세금 등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지 경찰의 뇌물수수 여부도 조사했습니다. 알다시피 이런 부동산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은폐가 있었는지 항상 의문이 듭니다. 사람들이 알고도 침묵했거나 돈을 받고 입을 다문 건 아닐까요? 공화당 제임스 코머 위원장은 소환장 서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앱스타인 씨, 그의 유산, 미국 버진아일랜드 소송 관련 문서가 현재 조사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맥스웰 씨와 연방정부의 두 사람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제 좀 더 맥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법무장관은 앱스타인 씨가 이 섬을 범죄 은폐에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법무장관은 앱스타인 사망 후 앱스타인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섬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나 젊은 여성이 그냥 도망쳐서 근처 경찰서로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한 은폐를 암시하는 것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적 학대와 관련해서도요. 알겠습니까? 앱스타인에게 이곳에서 강간을 당하고 감금되었다고 CBS에 말한 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저를 섬 침실에 가두고 침대 기둥에 총을 묶어뒀어요. 저는 나갈 수 없었어요. 섬을 나가는 방법은 헬리콥터나 보트뿐이었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것들은 그 부동산의 사진과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제프리 앱스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증거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네, 이 영상들은 그 부동산의 규모와 웅장한 방 부유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영상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 연방 기소된 남성입니다. 지금 공개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지 않고 몇 장의 사진이 있으니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이 사진은 방 안에 치과 의자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특정 검사 장비나 뒤쪽에 마사지 테이블 같은 것이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벽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이상한 가면들이 전부 벽에 못으로 박혀 있습니다. 이 사진도 꼭 언급해야겠네요. 도서관처럼 보이며 화려한 의자와 책상, 유리 뒤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칠판이 있습니다. 그 칠판에는 권력, 기만, 음모, 정치적 진실이라는 단어들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왜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후 단축 다이얼에 이름들이 저장된 전화기 클로즈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뉴욕 사무실, 대런 사무실, 휴대폰, 레리, 리치, 마이크 같은 연락처와 JEE라는 이름의 여러 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침실 사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지만 완벽하게 하얗고 완벽하게 청소되어 있고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어서 거의 살균된 것처럼 보입니다. 세면대 2개가 있는 욕실 사진이 있고 장식용 등나무 의자들도 있습니다. 바닥에는 수건들이 줄지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조명이 어두운 방의 사진이 있는데 역시 잘 정돈되어 있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진은 스팀룸 사우나로 보입니다. 타일 위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 수건들과 통 베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떠올려 보면 주요 주장은 제프리 앱스타인과 기슬레인 맥스웰이 마사지를 통해 소녀들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학대 방식이 떠오릅니다. 이 사진은 아마도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의 외부, 즉 외관 사진도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값비싸고 거대한 부동산이죠. 그리고 곧 영상에서도 그 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이런 허름한 곳 사진도 있습니다. 출입 금지 표지판, 사유지, 특별히 나쁘거나 주목할 만한 건 없어요. 당신 말고는요. 앱스테인에게 제기된 모든 다른 의혹들과 결합하면 그가 문 뒤에서 했다고 비난받는 일들이 어쩌면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부지의 영상입니다. 이 부지의 규모를 직접 느껴보세요. 그리고 법무장관이 말한 걸 다시 생각해보면 누군가 탈출하려고 한다면 행운을 빌어야 할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 부지가 물가와 맞닿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침실과 욕실이 나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침실과 욕실이 등장합니다. 감독위원회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말하기 어렵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이 새로운 사진들은 제프리 앱스타인과 그의 섬의 세계를 불안하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번 수사의 공공투명성을 보장하고 앱스타인의 끔찍한 범죄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원감독위원회가 앱스타인과 주고받은 자료와 메시지를 공개한 직후 벌어진 것입니다. 가장 큰 화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연관 가능성이었으며 이는 이전 사이드바에서 다뤘습니다. 2011년 앱스타인이 성매매 공범 기슬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짖기 시작한 그 개가 트럼프 희생자라는 걸 네가 알았으면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와 집에서 몇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언급되지 않았고 경찰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75%쯤 도달했고 기슬레인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답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DOJ의 앱스타인 파일 전체 공개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OJ에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는 법안에 서명한 이후입니다. 사실 몇 주 전에 저는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수석 법률 분석가 엘리 호니그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좋은 토론이었어요. 우리는 잡음을 제쳐두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파일들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시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모실 수 있어 행운입니다. 특별 게스트는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수석 법률 분석가 엘리 호닉 전 검사이자 그레이트 벅 저자입니다. 이제 화면 중앙에 맞췄습니다. 왕에게 도전할 때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이 책을 준비한 건 계획한 것도 아니었어요. 엘리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법무부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말하기 전에 이 30일 기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난 몇 년 동안 공개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엘리 호닉 씨는 앞으로 어떤 내용이 공개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롭게 공개될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앱스타인 파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앱스타인 관련해서 새롭게 공개될 만한 게 있다라고 보시나요? 제시, 우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로우 앤 크라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당신의 팬이고 이 네트워크 전체의 팬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기대치를 낮게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의회 의원들과 백악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될 겁니다. 여러분은 앱스타인 파일을 볼 거라 했지만 중요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런 파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고 정돈된 앱스타인 파일 같은 건 없습니다. 법무부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파일, 캐비닛 같은 건 없습니다. 비디오와 감시 자료, 오디오와 문서들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300GB 뿐입니다. 제시, 저나 당신이나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알아봤는데 오디오북이나 전자책 수천 권 분량이더라고요. 정말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그냥 버튼 하나 누르고 보내기만 하면 모든 게 한 번에 딱 오는 그런 깔끔한 방식은 아니에요.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가 서명해 법으로 제정된 의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다시 한번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모두가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투명성의 모범이라고 자랑하고 있죠. 그 법의 문제는 두 가지 엄청난 예외의 허점,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형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제시, 당신 청취자와 시청자도 법무부가 형사사건 파일을 보통 공개하지 않는다는 걸 알 겁니다. 좋아요, 모두들 이리로 들어오세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대중의 관심이 너무 커서 결국 법이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진행 중인 형사수사가 있으면 법무부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건 팬본디에게 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개가 완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당신의 신뢰 수준은 팬본디에 대한 신뢰 수준과 같다는 말이군요. 제가 법무부에 있었기에 아는데 원하는 건 언제든 수사 시작이 가능하고 거의 모든 것을 수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광범위합니다. 앱스타인 파일 중 국가 안보에 영향 주는 자료는 법무부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지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어떨까요? 법무장관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저 안의 자료는 대통령, 즉 국가 최고사령관과 외교수장에게 곤란하거나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망신을 줄 수 있거나 또는 그를 협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요. 저는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대통령을 곤란해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엄청난 허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 우리는 알 수 없을 거야. 팬본디가 변호사들이 하는 일을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가끔 우리는 특권 로그 같은 걸 작성하긴 해.
좋아 상대방. 내가 특권 때문에 제출하지 않은 문서들의 설명이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지. 우리는 그런 걸 갖지 않을 거고 우리가 모르는 게 뭔지 알 수 없을 거야. 우리가 뭘 모르는지도 모를 거야. 펜 본디가 제출을 거부하기로 선택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서 펜 본디의 처분과 변덕에 달려있는 셈이야. 다시 말해서 뭔가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모든 것이 정말로 제출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누군가 뭔가 제출 안 했네와 왜 쓰나요? 물으면 그녀가 네라고 답할 수도 있어. 통과된 법에 따라 나는 국가안보와 수사 관련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없을 거고 몇 개가 있는지 어떤 것들인지도 알 수 없을 거야. 그래. 그 부분을 더 깊이 다루고 싶어. 네, 또 다른 면도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법에 따라 그들은 앱스타인 피해자의 신원과 개인 의료 기록을 공개하지 않거나 검열할 수 있어. 또한 그들은 부당한 사생활 침해나 아동 성학대가 포함된 자료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야지. 하지만 내가 자주 받는 큰 질문 중 하나는 그들이 공개할 자료가 무엇이든 간에 그게 전부 검은색으로 지워진 페이지들만 있는 건 아니냐는 거야. 나도 그렇게 예상해. 두 가지 종류의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말이야. 우리가 모르는 파일이나 문서들이 있을 거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맞아. 준비해. 그럴 수도 있어. 예를 들어보자. FBI 302는 검찰의 증인 면담을 공식적으로 정리한 문서야. 제시, 너도 알고 있지. 그럴 수도 있어. 33페이지짜리 302 문서가 있는데 절반이 검은색으로 가려지고 이름과 단락도 모두 가려져 있어. 법무부가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려. 타이밍은 잠시 후에 말할게. 하지만 우리가 볼 자료엔 검은색 가림 처리가 많을 거라고 예상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믿는 건 맞지? 우리가 이것이 무엇일 수 있는지 이야기할 때 말이야. 이 모든 것이 플로리다와 뉴욕에서 진행된 제프리 앱스타인에 대한 수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지. 맞지? 일반적으로 말해서 내 말은 그게 맞는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질문이야. 세상에 알려진 제프리 앱스타인에 관한 모든 것이 꼭 사실은 아니거든. 앱스타인 재단에는 법무부에 없는 문서들이 있는 것 같아. 정말이야. 앱스타인에 대한 두 번의 주요 수사가 있었어. 남부 플로리다 지구에서 있었던 연방 수사가 있었고 그건 2006년, 2007년, 2008년에 알렉산더 아코스타가 주도했지. 그는 스위트하트 딜로 13개월 복역했지만 구금과 석방을 반복했다. 그게 이 사건의 원죄였어. 그때 알렉산더 아코스타가 그를 너무 쉽게 풀어줬지. 아코스타는 오늘날까지도 왜 그랬는지 만족스러운 설명을 한 적이 없어. 하지만 그게 한 부류의 문서가 될 거야. 그들이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얼마나 좁게 집중했는지, 피해자는 몇 명이었는지 우리는 모르지. 그 사무실에 많은 피해자 제보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 그게 첫 번째야. 그리고 그건 아마도 2006년 대배심 기록 등에서 공개된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어. 맞아. 정말 맞아. 두 번째 범주, 두 번째 문서 묶음은 네가 기억한다면 이 모든 일이 2019년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도널드 트럼프가 알렉산더 아코스타를 자신의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이었지.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잠깐만 이 사람이 2007년, 2008년에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면죄부를 준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지.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말인데 솔직히 제시, 나는 2019년이 되어서야 그 사건을 처음 들었어. 나는 제프리 앱스타인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 같아. 플로리다에 살지 않았으니까. 2019년 알렉산더 아코스타가 트럼프 내각 장관이 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아 두 번째 국면에 들어갔어. 뉴욕에 있는 내 예전 직장인 SDNY가 이 사건을 맡게 돼. 이번 수사는 제프리 앱스타인을 더 광범위한 범죄 행위로 기소했어. 그는 감옥에서 사망하고 다음에 기슬레인 맥스웰이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그 파일들이 쓰일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피해자 50명을 만났는지 3명을 만났는지 얼마나 넓게 조사했냐는 거야. 그들이 얼마나 과거로 거슬러 갔는지도 궁금해. 하지만 이게 법무부의 두 가지 정보 범주야. 그리고 정말 간단히 말해서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걸 보고 잠깐만요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게 앱스타인 관련 모든 걸 뜻하진 않아. 예전에도 이런 보고들이 있었으니까. 과거에는 당국이나 연방정부가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어. 맞아. 내 말은 봐봐. 연방 요원들이라고 해도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어. 그리고 알다시피 이 일에서 나올 수 있는 비판 중 하나가 왜 그렇게 좁은 시각으로만 봤냐는 의문일 거야. 글쎄 두고 봐야 알겠지. 하지만 맞아. 유산 관리인이 가지고 있지만 법무부가 갖고 있지 않은 문서들도 있고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문서들도 있을 수 있어. 민사소송도 정말 많이 있었지. 그러니까 맞아. 이건 오직 법무부가 가진 자료에만 국한된 거고 법무부는 의무가 없어. 그리고 분명히 법무부가 더 많은 파일을 모으려고 나서진 않았을 거야.
물론 지금은 새로운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아직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거라 공개되지 않을 거야.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자. 앞으로 뭘 기대할지 얘기할 때 여기서 고려할 점이 있어. 7월에 무슨 일이 있었지? FBI와 법무부는 공동 메모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은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이 체계적인 검토 결과 범죄 혐의가 있는 고객 명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앱스타인이 자신의 행동의 일환으로 조명한 인사들을 협박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수사의 근거가 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곧 남부 뉴욕 지구 수사와 펜본디의 방금 기자회견 발언을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엘리, 이제 우리는 7월에 정부가 했던 발언을 고려해서 이 파일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이나 누군가를 범죄 행위와 연관짓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건가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나요? 그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100%다 살펴본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7월의 그 발언을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당신이 펜본디와 캐시 파텔 중 어떤 버전을 믿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둘 다 완전히 다른 세 가지 버전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취임 전 몇 년과 취임 직전, 그리고 법무장관과 FBI 국장으로 재직한 후에도 모든 상황이 같았습니다. 캐시 파텔이 이걸 넘겨주는 게 기대된대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른답게 행동하라네요. 펜본디, 자료는 제 책상 위에 있어요. 펜본디가 백악관에서 바인더를 나눠주던 대규모 공개 행사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1단계였어요. 그러니까 1단계 공개입니다. 우리는 투명성의 정당이라고 했죠. 2단계는 방금 제시가 여름에 말한 그겁니다. 7월에 메모가 나왔고 볼 것도 없고 더 할 일도 없었다고요. 저는 그걸로 끝나길 바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정반대 효과였죠. 사람들이 지금 장난해? 라고 하더군요. 수년간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없다고 하네요. 이제 3단계에 들어섰지만 사실상 1단계로 돌아간 겁니다. 즉, 아니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 라는 의미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빌 클린턴, 리드 호프만 관련 새 수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모두 완전한 공개와 투명성, 그리고 그런 모든 것에 찬성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볼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궁금해할 부분입니다.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제프리 앱스타인과 기슬레인 맥스웰 외에 다른 범인이 누구냐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범죄자이고 그들이 주범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유일한 공범일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어떤 남성들, 어떤 권력 있는 남성들이 소녀들, 미성년 소녀들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레리 서머스와 관련해서 봤던 것과 비슷한 양상일 겁니다. 맞죠? 그것은 그와 제프리 앱스타인 사이에 당황스럽고 역겹고 터무니없는 교류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이메일들의 레리 서머스의 범죄를 시사하는 내용은 꼭 없습니다. 스테이시 플래스킷, 버진 아일랜드 출신, 미국 하원 의원은 제프리 앱스타인과 당황스러운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의회 증언 질문을 전달하면 그녀가 그대로 묻습니다. 마이클 코언, 마이클 울프, 작가 맞죠?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터무니없는 교류였죠. 홍보 대응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고 권력자들이 망신당하는 걸 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놀랄만한 문서를 얻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연방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나 강한 시사점은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자료는 진행 중인 형사 수사 예외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 증거나 사진 증거와 관련해서도 그것은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학대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면 그 자료는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궁금한데 그 영상이나 사진의 내용을 요약한 문서가 제공되나요? 하지만 제 말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 말은 다시 말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그들이 이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아이가 학대당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제 생각에는 그들은 그냥 그 영상을 제출하지 않을 겁니다. 굳이 다시 알리라는 메모를 작성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특권 목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일부 소송에서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소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날짜쯤에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저는 법무부가 그런 통지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은 그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지 시간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우리가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제출하지 않았는지 알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에 관한 것인지 누구에 관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요. 아마도 그래요? 맞아요. 제 말은 세 번째 예외 범주는 논란의 여지가 우선 없는 것인데요. 그들은 피해자 신원, 사생활, 범죄 관련 자료 공개를 막기 위해 정보를 비공개로 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아동 성행위나 학대가 묘사된 경우라면 그런 자료는 비공개로 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에 등장하는 성인이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그 부분은 잠시 제쳐두죠. 그리고 이 일의 시기와 법무부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그 전에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당신이 아주 정확하게 언급하셨죠. 그들은 진행 중인 형사 수사에 해가 되거나 방해가 될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그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그런 시기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펜 본디에게 조사 지시 후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저는 법무장관 펜 본디와 법무부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애국자들과 함께 요청할 것입니다. FBI의 제프리 앱스타인과 빌 클린턴의 관계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레리 서머스, 리드 호프만, JP 모건 체이스 등 여러 인물과 기관들이 그와의 관계와 사건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본디가 소셜미디어에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라고 답글을 남겼습니다. 미국 검사 제이 클레이튼은 가장 신뢰받는 검사 중 한 명으로 제가 직접 그에게 맡기길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국민들에게 답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이제 펜 본디가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3,000건이 넘는 앱스타인 관련 문서를 의회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법을 따르고 최대한의 투명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모든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앞서 언급한 7월의 발언과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실 건가요? 그래서 더 이상 볼 것은 없습니다. 이제 남부 지구 수사를 시작하면서 말이죠. 올해 초 법무부의 성명에서 파일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문서와 증거에 대한 검토 결과 제3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때 이후 무엇이 달라져 이번 수사를 시작하게 됐나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보, 추가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법을 따라 모든 단서를 계속 조사할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요. 모든 피해자분들께 신고를 권장합니다. 저희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정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서에서 혹시 앱스타인 유산 측으로부터 정보를 구하고 있나요? 블랑쉬 씨가 기슬레인 맥스웰 인터뷰 때 그 정보를 몰랐던 건가요? 새로운 정보는 뭔가요? 그리고 이번 새로운 조사를 대통령이 언급한 특정 인물들로만 한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더 넓고 포괄적인 조사인가요? 저는 부법무 장관이 X에 올린 게시물을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겠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재 뉴욕 남부지구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엘리, 그러니까 그녀가 반응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고 추가 정보도 있으며 또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 발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7월 성명 후 새로운 조사가 시작됐고 그녀는 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실제 조사가 있다면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물론 검사나 법무장관이라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미묘하겠지만 이상하긴 하죠. 저는 펜 본디의 설명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그녀를 믿으려면 올해 7월 이후, 그러니까 지난 4개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녀가 여긴 볼 것도 할 일도 없다고 선언한 뒤였죠. 아무런 진행 중인 수사도 없던 상황에서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피해자나 새로운 문서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제 이 네 사람 혹은 클린턴이나 리드 호프만 같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근거가 생겼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는 도널드 트럼프의 지시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정보는 제 생각에는 지금은 다른 정치적 분위기가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펜 본디는 들키면 잘 대처하지 못해요. 이건 마치 저희 형제 중 한 명을 놀리던 것과 비슷해요. 그 형제는 거짓말을 정말 못해서 포커페이스를 전혀 유지하지 못했거든요. 제 말은 그녀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장면은 정말 민망했죠. 만약 그녀가 자신 있었다면 7월 이후에 정말 새로운 무언가가 드러났거나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났다면 그녀가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7월에 발표했을 때와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때는 그게 사실이었고 사건도 끝났어요.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상당한 새로운 정보가 있고 새로운 증인들도 있으며 새로운 사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계속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가 뒷걸음질치고 말을 더듬고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모습을 보셨죠. 저는 정치적인 부분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는 기회나 창 무기가 될 수도 있겠죠. 추가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게 정말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사 관련 문서를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면 이는 빌 클린턴과 리드 호프만 관련 문서도 비공개된다는 의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평판이 손상되길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예외 조항에 따르면 바로 그런 문서들이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 부분을 끝까지 다 생각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심이 있나요? 법무부가 30일 내에 공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30일 이내에 공개할까요? 그리고 언제쯤일까요? 그들이 일부 문서를 공개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문서, 아마도 30일 기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이 공개할 것입니다. 그들이 기한을 안 지키면 큰 소란이 날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질문 중 하나예요, 제시. 그들은 오늘부터 여기 10,000개, 여기 50,000개, 여기 100개처럼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2월 19일 30일째에 많은 문서를 한 번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들 선택입니다. 법은 그들에게 특정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우리가 12월 19일에 받게 되는 것이든 아니면 지금부터 12월 19일 사이에 받게 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있다는 겁니다. 팬 본디는 기회마다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앱스타인 파일 중 얼마나 제출했나요? 그리고 전체 앱스타인 파일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몇 %입니까? 대략적인 추정치라도 알려주세요. 그녀가 답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회의적입니다. 제 생각엔 그녀가 우리는 자료를 제출했고 일부는 보류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근데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맞죠? 만약 그들이 12월 19일에 15만 페이지를 공개한다면 저나 당신이나 세상 누구도 그 내용을 알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게 파일의 98%인가요? 아니면 파일의 53%인가요? 그리고 그건 답을 얻을 때까지 그녀에게 계속 제기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우리가 이미 본 것과 중복된다면 대중의 반응은 최소한 매우 거셀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중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이게 바로 제 입장입니다. 또한 오직 에프스타인과 맥스웰만이 잘못을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유일한 사람들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말하고 싶지만 누가 또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형사처벌에서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방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간 성매매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아동 성학대를 목적으로 사람을 주경계로 이동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질레인 맥스웰은 2020년에 1994, 1997년 범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녀가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한 주장 중 하나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5년 또는 10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만약 미성년자에 대한 연방 주간 성매매라면 1990년대에 저지른 일이라도 2020년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너무 높이고 싶진 않지만 이론상 아직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 이 부분 훌륭히 분석하셨네요.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정말 공감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되면 당신은 컴퓨터나 출력물을 들고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데스크에 묶여있게 될 테니까요. 엘리가 5분마다 뭘 알게 됐어요? 뭐가 새로워요?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비하인드 더신, 그러니까 비하인드 더신을 좀 알려드릴 수 있겠네요. 아시죠? 지금부터 CNN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예를 들어 에프스타인 파일이 공개되면 준비할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에프스타인 파일 때문에 기다릴 수 있나요? 저희도 언제 공개될지 몰라요. 한 번에 공개되거나 크리스마스쯤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때쯤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시, 퀴즈 낼게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우리 둘과 언론이 주목했던 사건 기억나세요? 이 얘기 들으면 아주 예실처럼 느껴질 거예요. 디디는 아니었죠. 맞죠?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디디가 있었긴 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실제 사건은 12월 초에 일어났다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체포와 모든 법정 절차가 크리스마스 기간 내내 이어졌어요. 제 일이 어떤지 말해주는 거죠. 제가 기억을 못한다는 게요. 당신은 스스로를 탓하게 될 거예요. 너무 쉬워요. 루이지 망지오니. 오, 세상에. 맞아요. 물론 제가 잊었을 수도 있었죠.
그 총격 사건은 제 생각에는 12월 초였던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마스 방학 때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요. 유대인이라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지만 여행을 갔어요. 저는 그냥 임시로 만든 작은 기구로 루이지에서 히트를 했던 것, 법정에 출석했던 것, 그리고 루이지가 헬리콥터로 이송됐던 것 같은 걸 기억해요. 그래서 그 일도 계속되고 있어요. 알겠어요. 모두가 공개된 파일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요. 왕에게 도전할 때는 모두가 자, 됐어요. 엘리 회니히 정말 고마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멋졌어요. 고마워요, 제시. 감사해요. 이상으로 사이드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저를 X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